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1권 마탄의 사수 박정희 리더십 12계명. 박 대통령 시절의 관료들은 이를 발상하여 실천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매우 짧았다. 2월 13일 나제르 사우디 기획상이 방한하는 것을 기회로 삼아 2월 16일에는 한국-사우디 경제협력위원회가 창립됐다. 4월 25일에는 장예준 상공부 장관이 민간 기업체장들을 데리고 중동 방문길에 올랐다. 장 장관은 나제르 기획상이 마련한 만찬장에서 군에서 차출해간 태권도 유단자 2사람이 시범을 보여 호평을 받았다. 사우디 왕실의 경호실과 군대에서 태권도 사범들을 초청하기도 했다. 장예준 장관은 한국과 사우디 정부는 40억 달러가 들어갈 리야드 도시 건설에 우리 건설업체가 참여하고 고속도로 건설에는 한일 개발이 참여키로 하는 등의 합의를 했다고 발표했다. 맨 처음 중동에 진출했던 3화는 제다시의 미화 공사를 수주했다. 3화는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밤에도 횃불을 피워놓고 작업을 했다. 이곳을 지나던 파이잘 국왕이 놀랐고 한국 업체에 대한 인상이 좋아졌다고 한다. 1974년 9월 개각 때 박 대통령은 우직한 김재규를 건설부 장관에 임명했다. 박 대통령은 임명장을 주면서 오일 쇼크로 인한 외환위기는 오일 쇼크로 부자가 된 중동에서 처방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간부들을 불러놓고 중동이라는 커다란 시장을 먹기 위해서는 우리 업체들의 입이 너무 좁다. 입을 넓히는 작업을 하라고 지시했다. 건설부는 비밀 작업 끝에 중동에 진출하려는 건설 회사들을 정부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즉 해외 건설 회사에 대해서는 국내 은행이 물적 담보 없이도 신용으로 지급 보증을 해주고 건설 수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50% 감면해주며 25개 업체의 공동 출자로 한국 해외 건설 주식회사 KOCC를 설립키로 했다. 이 안에 대해서 기획원과 재무부는 반대했다. 위험도가 높은 해외 건설에 대해 신용으로 지급 보증을 해주었다가 사고가 나면 은행도 함께 망한다는 것이었다. 김정년 비서실장의 증언에 따르면 1975년 하반기 어느 날 수출진흥 확대 회의가 끝난 뒤 중앙청 국무위원 식당에서 박 대통령, 국무총리, 관교회 장관, 경제 4단체장이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김재규 장관이 이 문제를 제기했다. 즉 건설부 장관이 허가한 해외 건설 업체에 대해서는 은행이 무조건 지불 보증을 해줘야 한다고 했고 김영환 재무부 장관은 최대한 협조하겠지만 지불 보증은 선별적으로 해야 한다고 맞섰다. 남덕우 기획원 장관 겸 부총리는 재무부 편을 들고 경제단체장들은 건설부 편이었다. 여기서 박 대통령은 건설부와 기업의 편을 들어줬다. 박 대통령은 이렇게 정리했다. 재무부의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선별적 지불 보증은 은행의 보수성에 비추어 업체의 중동 진출에 지장을 줄 것이다. 은행은 무조건 지불 보증을 하되 건설부 장관은 업자를 엄선해서 허가하라. 김정년 실장은 청와대로 돌아오자 김재규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장관, 우리 업자들끼리의 과당 경쟁과 부실 공사를 막아야 합니다. 그래야 은행의 지불 보증에 따른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해외 진출 허가는 엄선에 엄선을 기해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동감합니다. 업계에서 아무리 아우성을 치더라도 20개 이내로 진출업체를 제한하겠습니다. 그 뒤 1년간 더 재직한 김재규 장관은 약속을 지켰다. 1978년 총선을 앞두고 지방 건설업자들이 공화당을 통해서 중동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실장은 반대했으나 건설부는 기회의 균등을 내세워 58개 회사에 허가를 내줬다. 중동 건설 시장은 한국 업체들끼리의 과잉 출혈 경쟁, 기술 인력 빼내기 싸움터로 변했고 1980년으로 넘어가면 해외 건설 부실 사태를 낳게 된다. 현대건설은 중동 진출을 둘러싸고 정주영, 정인영 현재가 충돌했다. 정 회장은 우물쭈물하고 있다가는 기선을 놓치고 시장은 기득권을 가진 회사들에 의해 분할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부스러기만 주워먹을 수밖에 없다라고 걱정했다. 어렵고 힘든 일을 안 하고 살면 편하다. 그냥 편하게 주저앉아 쉬운 일만 한다면 회사 발전은 포기해야 하고 각 기업이 그런 식이면 국가도 희망이 없다. 돈을 잡으려면 돈이 많은 중동으로 가야 한다. 동생 정인영 사장은 이란의 조선소 공사를 수주하여 중동 시장을 개척한 사람이지만
대형 공사 수주는 모험이라고 반대했다. 1975년 10월 바레인의 아스리 조선소 건설 공사는 1억 달러짜리였다. 정인영 사장은 이 공사의 수주를 반대했다. 정주영 회장은 중동 선발대가 왜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느냐고 화를 내는데 동생은 중동 공사 계약 관련자를 파면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었다. 정주영 회장은 정인영 사장과 중동 진출 반대론자들을 한꺼번에 내보냈다. 정 회장은 이명박을 국내 담당 사장, 이춘림을 해외 담당 사장으로 승진시켰다. 당시 이명박은 30대 중반이었다. 현대가 중동으로 진출하니 공사 규모가 달라졌다. 현대는 1975년 11월엔 1억 9천만 달러짜리 사우디 해군기지 공사를 따내더니 이듬해 6월엔 9억 4천만 달러짜리 주베일 산업항 공사를 수주했다. 1973년에 한국 업체들은 중동에서 2,400만 달러의 공사를 수주했었다. 중동 진출이 조직적으로 시작된 1974년엔 8,881만 달러, 1975년엔 7억 5,121만 달러, 1976년엔 24억 2,911만 달러, 1977년엔 33억 8,700만 달러, 1978년엔 약 80억 달러, 1979년엔 약 60억 달러, 1980년엔 약 80억 달러, 1981년엔 126억 달러로 수주액이 늘었다. 절정기인 1978년에 중동 진출 한국건설 노동자와 관련 업체 종사자들은 14만 2천 명에 이르렀다. 베트남에 이은 두 번째의 거대한 해외 진출 민족 체험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석유 위기와 정면 승부하여 중동 진출로서 한국 경제와 한국인의 새로운 활동 공간을 창조한 것이다. 석유 파동과 중동 진출, 그리고 중화학공업 건설의 경제 3대 주제를 관리했던 1970년대의 네 인물이 있다. 비서실장으로서 경제정책의 총사령탑 역할을 했던 김정념, 재무장관과 경제기획원 장관을 역임한 남덕우, 경제 제1수석 비서관과 재무부 장관을 지냈던 김용환,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 담당이었던 경제 제2수석 비서관 오원철. 당시 김 실장과 남 장관은 50대, 김 씨는 40대였다. 이 네 사람은 10여 년 전부터 왕성한 저술과 강연 활동을 통해서 박 대통령의 업적과 지도력을 전파하고 있다. 1970년대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이 네 사람의 증언과 기록은 안심하고 인용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면서 국정의 핵심을 다뤘기 때문이다. 이들의 증언에서 드러나는 박 대통령의 국가 경영술은 철학, 전략, 전술, 정책, 실천이 일관되게 흐르고 입체적으로 짜인 아름다운 건축물 같다. 박 대통령의 국가 운영에서 발견되는 일관성과 입체성의 비결은 무엇인가? 그는 골똘한 사색과 독서를 통해서 밑그림을 그리고 거기에다가 치밀한 설계와 신속한 실천, 그리고 철저한 확인으로써 속을 채워갔다. 겉으로는 엄정하고 경직돼 보이는 그의 국가 경영술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의외로 부드러웠다. 그는 역사의 원리와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깊었다. 여기서 우러난 전략과 실천은 단순 명쾌했다. 말장난이나 현학적, 관열놈이 낄 틈이 없는 실용성과 합리성이 거기에 있었다. 하나, 화합형 정책 결정.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듣는 사람이었다. 엉터리 보고라도 끝까지 들어주었다. 좀처럼 즉석에서 반대하지 않았다. 일단 본인의 의견을 제시한 뒤 주무장관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라 주무장관이 발안한 정책이 채택되는 방식을 취하도록 했다. 그렇게 해야 정책에 대한 주인의식이 생기고 일을 할 때 신바람이 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남을 통해서 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다. 둘, 민주적 정책 결정. 박 대통령은 어떤 회의에서도 먼저 발언하지 않았다. 토론을 시켜 문제가 제기되고 찬반 의견의 방향이 잡혀가면 그때 결론을 도출하고 필요한 보충 지시를 내렸다. 당시의 정치 체제와는 다르게 경제 정책의 결정 과정은 민주적이었다. 셋, 생산적 회의. 박 대통령은 월간 경제 동향 보고, 수출 진흥 확대 회의, 청와대 국무회의, 국가 기본운영계획 심사 분석 회의, 방위산업 진흥 확대 회의를 정례화했다. 이들 회의는 박 대통령이 국정을 종합적으로, 규칙적으로 파악 점검하고 살아있는 정보를 얻는 기회였다. 넷, 철저한 확인과 일관된 실천. 박 대통령은 계획 수립의 20%,
실천 과정의 확인에 80%의 시간을 썼다고 한다. 중앙 부처 및 지방 순시 등 현장 시찰을 자주 한 것도 집행의 확인과 사람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것이었다. 그는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계획의 수정이 필요할 때는 토론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했다. 5. 국민의 각성과 참여. 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자조정신을 발휘하여 자발적으로 건설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데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는 인간과 조직의 정신력에 주목한 사람이다. 그는 민족성처럼 되었던 패배의식과의 싸움에 이긴 사람이다. 그는 경부고속도로 건설 같은 눈에 띄는 구체적 업적을 통해서 국민들의 체념과 자학을 자신감으로 교체해갔다. 의욕을 불어넣기 위해 새마을 노래 나의 조국도 작사 작곡했다. 6. 정부는 맏형, 기업은 전사. 박 대통령은 경제관료와 기업인이 이견을 보이면 대부분의 경우 기업인 편을 들어주었다. 그는 정부 주도형 경제개발 정책을 채택했으나 기업이 엔진이고 경제전선의 전사는 기업인이라고 생각했다. 박 대통령은 기업 엘리트를 존중해 주었고 기업인들은 대통령은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다. 7. 내각의 권한과 책임 위임. 청와대 비서실이 장관 위에 군림하는 것을 금지시켰고 장관의 인사권을 존중했다. 8. 관료 엘리트 중시. 학자들은 자문력. 실천력을 중시하던 박 대통령은 집행기관장으로서는 학자를 거의 쓰지 않았다. 학자들은 자문력으로만 부렸다. 거의 유일한 예외는 서강대학교 교수 출신인 남덕우 부총리였다. 남 부총리도 실무 능력의 검증을 거친 다음에 중용됐다. 9. 정치와 군대의 압력 차단. 그는 관료들이 국익과 효율성의 원칙 하에서 소신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군인들과 정치인들의 경제에 대한 개입을 차단하고 견제했다. 군대의 힘으로써 집권한 사람이 군대의 영향력을 차단한 예는 매우 드물 것이다. 10. 경제발전 우선주의. 박 대통령은 경제발전이 결국은 안보와 민주주의 발전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선 경제발전, 후 민주화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그에 따른 비난에 대해서는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라고 대응했다. 11. 시장의 한 멤버로서의 정부. 박 대통령은 정부가 시장의 규제자가 아니라 한 참여자라고 생각했다. 박 대통령 시절의 정부는 시장 지배자라기보다는 시장의 일원으로서 시장 기능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했다. 정부는 기업과 은행가, 개업가로서의 역할도 했다. 전력, 철강 등 민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은 정부가 공기업을 만들어서 맡아서 하되 경영은 민간 기업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했다. 관치 경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CEO로 뛴 주식회사 대한민국이었다. 12. 주요 전략 선택의 적중. 박 대통령이 채택한 수출주도형 공업화 정책, 중점 투자 전략, 선성장, 후분배 전략, 과감한 외자 유치 전략은 모두 성공했다. 박 대통령은 정책과 전술은 수시로 변경했지만 철학과 전략은 18년 동안 그대로 밀고 나갔다. (1974년 1월 18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은 학생들의 시위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하는 말을 했다. 31년이 지난 지금 읽어봐도 그가 제기한 자유와 민주주의의 본질에 관계된 문제의식은 아직도 살아있는 의미로 다가온다. 박 대통령은 먼저 당시 북한의 김일성이 이른바 평화협정과 연방제 통일 방안이라는 것으로서 대남 공세를 펴고 있는 데 대해 이렇게 비유했다. 그야말로 양두구육격이다. 양머리를 내놓고 뒷전으로는 개고기를 판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평화 해놓고 뒷전으로는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석유 위기가 한창인데도 올해 7%, 8%의 성장은 가능하다고 장담했다. 실제로 이에 한국 경제는 8%의 성장을 기록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소득 1,000달러, 수출 100달러식으로 수치화된 목표를 설정하곤 했다. 관념적이고 애매모호한 국정지표를 내세우지 않았다. 그는 수치화된 목표를 항상 초과 달성했다. 박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의 정작 중요한 점은 농민들 사이에서 정신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에서 누가 뭘 했다는 것은 굉장히 높게 평가하면서 우리가 한 것은 아주 낮게 평가합니다. 농촌 새마을운동 지도자 중에는 덴마크의 그룬트비 같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시위 학생들이 매판 자본이다, 예속 경제다 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확실히 알고 하는 소린지 덩달아서 떠드는 것인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이렇게 성장이 되고 커 나갈수록 한국 경제의 자립도가 높아지고 의존도가 줄어가는 것입니다. 예속이란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박 대통령은 학생 시위의 동기를 아주 냉소적으로 보고 있었다. 딴 대학이 데모를 하기 때문에 학교의 체면을 위해서 데모를 하는 그런 대학도 있고, 데모를 했는데 이튿날 보니까 신문에 보도가 안 됐다. 한 번 더 하자 해서 하는 그런 데모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시위를 좋아하는 학생들을 제대로 타의르지 않는 기성세대에 대해서도 포문을 열었다. 학생들의 행동은 법을 무시해도 애국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아부하고 영합하는 것은 위선이요. 자기 기만이라고 나는 지적합니다. 학생들은 내일의 주인공이지 오늘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오늘의 주인공인데 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학생들을 앞장 세워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박 대통령은 대학생들의 천박한 지식을 맹공한다. 학생들은 교과서에서 배운 극히 제한된 일부분을 알고 있는 것이며 자신은 아직 미완성품이란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국토 분단, 민족 분열의 준전시하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민족적 고민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대학생들이 좀 알아야 합니다. 박 대통령은 학생들이 외치는 그 자유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생각해보자고 했다. 우리의 자유를 뺏으려고 외부의 침략자가 왔을 때 데모만 해가지고 막을 수 있습니까? 국력이 커져야 자유를 지켜냅니다. 그는 또 극장에서 자리를 얻기 위해서 불이야 라고 소리쳐서 많은 사람들이 밟혀 죽도록 하는 그런 자유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일제 때 젊은 시절을 보냈던 자신의 처지와 비교해서 비판하기도 했다. 우리들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나라 없는 백성이었습니다. 우리말도 마음대로 못했고 우리 이름 석자도 마음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조국이란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못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의 조국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삐뚤어지게 보지 말고 활달한 기운을 가지고 영광된 이 나라의 주인공이 되겠다고 하는 커다란 포부를 가지고 더욱 분발할 것을 당부하고자 합니다.